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요즘 들어 문영배가 핫하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소추 사건. 재판에서 파면 결정을 이끌면서 그렇게 되었다. 대한민국 주권자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 했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는 말이 다름 아닌 문영배의 입에서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문영배와 관련된다면 무엇이든 아무리 사소해도 이야기가 되고 기사가 되고 있다. 시대의 어른이면서 진주의 남극성인 김장하 선생과의 아름다운 인연이 MBC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와 김주환의 단행본 줬으면 그만이지로 널리 알려져 있기에 그 화제성은 더욱 풍부하다. 여기저기에서 온갖 이야기가 쏟아지는 마당에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나도 문영배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지는 않지만 문영배는 과연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좋아할까? 아무래도 아닐 것 같았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그는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입 닫고 가만히 있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이미 공인이고 신분도 높기 때문에 본인이 좋은 쪽으로만 일이 흘러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아닐까 싶었다. 본인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나라의 주권자가 궁금해하고 재미있어 한다면 한 줄 걸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이런 데에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낯간지러운 구석도 있지만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 게다가 사람들 얼굴 찌푸리게 만드는 나쁜 이야기도 아니고 조금은 웃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면 저어할 까닭이 없지 않나 싶었다. 무엇보다도 손과 입이 근질거려서 참기 어려웠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문영배 이야기를 몇몇 가지 적어보려고 한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문영배. 문영배는 그때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부장판사였고 나는 그 법원을 드나드는 출입기자였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기자들이 법정까지 들어가서 기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법원장 결재를 받는데 기자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한 명씩 올라가 쌓여있는 판결문들을 훑어보고 기사가 될 만하면 가져와 기자실에서 공유했다. 나는 그렇게만 하지는 않기로 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을 되도록 많이 둘러보기로 했다. 중요한 사건은 판결이 이루어지는 선고 공판은 빠짐없이 지켜볼 요량이었고 선고하기 전에 속개 공판도 가능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재판 현장에는 판결문에 담지 못하는 생동감과 실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았다. 진짜 그랬다.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판결문과는 다른 세상이 거기 있었다. 법정에 들어오기를 정말 잘했다 싶었다. 피고인의 한숨과 눈물이 있었고 변호인의 절절한 하소연이 있었다. 검사의 논고는 거의가 판에 박은 듯 했으나 법관은 그 모두를 아우르며 깊게 고뇌하는 것 같을 때가 드물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마산 출신의 부끄러운 인물 가운데 하나인 김정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아내 정아무개 씨가 남편의 선거에 돈을 뿌려 표를 사려 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장소는 315호 법정이었고 재판부는 문영배 판사가 부장으로 있는 제3형사부였다. 유죄가 인정되었고 형량은 징역 2년이 내려졌다. 유권자를 매수하려고 돈을 뿌린 것은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기술적 한계 때문에 채택하고 있는 데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주민대표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선출되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방해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뚜렷하게 나타난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렇게만 끝났다면 별스러운 것 없는 밋밋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영배는 반전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지금은 국가 권력이 시민사회를 압도하지 못하며 누구나 신변 위험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시대이다.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섰던 마산 315이거 와중에 숨진 김주열님이 대표적이고 여기에는 장애 시인 이성관님도 참여했다. 315시민회관 명칭 등 민주성지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마산에서 이런 금권 선거 사건이 터진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문영배. 판결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마산이라는 지역과 지역의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바닥에 갈려있는 발언이었다.
법관은 23년마다 인사 발령을 받고 옮겨 다니기 일쑤인데 어쩌면 저렇게 잘 알 수 있을까 싶었다. 이승만 정부라 하는 대신 정권이라 하고 김주열 열사의 성관장의 시인이라 하지 않고 김주열 님장의 시인 이성관님이라 한 것도 신기했다. 선거 부정과 뇌물의 엄격한 민주주의자. 당시는 서로 일면식도 없었고 말도 섞은 적이 없는 상태였지만 나는 어쩐지 문영배가 멋져서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는 확고한 민주주의자였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선거 부정과 뇌물에 특히 엄격했다. 나는 그가 하는 판결을 거의 모두 기사로 썼다. 나중에 서로 알게 되어 저녁밥을 함께해도 괜찮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깜짝 놀랐지 뭡니까? 아침에 경남도민일보를 보는데 일면 머리에 제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법원장님한테 바로 찾아가 해명했어요. 저도 몰랐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고 말입니다. 판사 세계가 바깥 생각과 달리 이런데 민감하거든요. 눈에 띄려고 기자와 짜고 일부러 그랬다는 오해를 사기에 딱 알맞았어요. 문영배. 실제로 제3형사부 등 합의부를 맡은 부장판사가 자기 사건을 기자에게 흘리거나 눈에 띄게 독특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그 판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 있기가 일쑤였다. 그렇지만 문영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도 내 기사가 일면 머리에 배치될 줄은 미리 알지는 못했다. 돌이켜보니 2005년 8월에 있었던 일이다. 강강약약. 선거법은 장식이 아니다. 문영배에게 선거 부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었다. 이는 주권재민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반민주주의 사범이기도 했다. 그는 표를 사기 위해 돈을 뿌리는 금권 선거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판결했는데 앞서 얘기한 한나라당 당시 국회의원 김정부의 아내에게 내린 징역형 판결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른 금권 선거에서도 문영배의 엄정한 선고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평범한 시골의 마을 주민 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된 적이 있었다. 이장이 한나라당 특정 후보 지지 부탁과 함께 60만 100만 원을 나머지 7명에게 건넸고 돈을 받은 이들 중 3명은 다른 주민에게 다시 나눠주었고 4명은 그냥 갖고 있었다. 문영배는 이들에게 차등을 두면서도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 600만 원에 가까운 거금을 뿌린 마을 이장에게는 가장 센 징역 1년을, 자기가 받은 돈을 이웃에게 다시 나눠준 3명에게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6월을, 받은 돈을 나눠주지 않고 갖고만 있었던 4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달린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던 것이다. 2006년 7월 문영배 당시 창원지법 제3형사부 부장판사는 어찌 보면 가혹하다 싶은 이 판결을 깊은 고뇌 끝에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뒤떨어진 정치 수준이다. 선거법은 장식이 아닌 만큼 단호하게 처벌해 불법 선거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금권 선거의 악습을 끊기 위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금권 선거와 뇌물 사건은 쌍둥이. 선거 부정과 부패 범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선거에서 엄청난 금품을 썼다면 당선되고 나서 뇌물이나 횡령 등으로 그만큼 벌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권 선거는 반드시 처벌받고 당선 무효가 되도록 만드는 한편 뇌물 또한 한 번만 받아도 신세를 망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그때그때 0년 전 법원은 온정주의 판결을 내놓기 일쑤였다. 문영배는 이런 시대의 요구를 앞장서 실천했다. 의장 당선을 위해 아내를 통해 같은 시의원들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건넨 배영우. 창원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고 뇌물 1,500만 원을 준 업체에게 낙동강 모래 채취권을 넘겨주려고 했던 김종규 창녕군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부패 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은 대법원의 일관된 방침이고 그 약속을 지켜야만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생계형 범죄는 공공함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엄벌해도 다시 생기지만
고위층 부패는 싱가포르처럼 엄정 처벌하면 재발 방지가 된다였다. 2010년 4월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현장 검증 모습. 사진 경남도민일보. 2010년 4월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현장 검증 모습. 사진 경남도민일보. 일반 형사 사범에겐 관대한 처분. 문영배는 법은 장식품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잘못을 저지른 본인뿐임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게 법은 그리로 이끄는 통로이고 수단일 따름이었다. 그가 고위층의 반민주주의 부패 사범에는 엄격했지만 일반 형사 사범에는 관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문영배는 2005년 7월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사처벌은 보복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다. 징역형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최대한 찾아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만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 그래서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보호관찰 3년에 다달이 소변검사를 조건으로 석방하기로 했다. 소변검사로 마약 투약 재범을 막을 수 있으니 풀어주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갈치 가운데 토막을 꺼낸 적도 있다. 2005년 9월 20대 청년을 벌금형으로 풀어주면서였다. 그는 갈치가 긴 것 같지만 머리 떼고 꼬리 자르면 얼마 안 남는다. 그조차 내장을 덜고 나면 남는 것 없다. 인생 가운데 토막은 1836살이다. 피고인은 12년이나 남았다 할지 모르지만 살아보면 짧고 그 후에는 새롭게 고쳐 살려 해도 그러기가 참 어렵다고 타일렀다. 2006년 2월에는 형량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 강도. 상해를 저지른 대학생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도 했다. 중한 것은 중하게 가벼운 것은 가볍게 판결하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부드럽게 한다는 원칙도 있다. 죄는 무겁지만 사람은 약자인 이 상황에 고민을 많이 했다라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2019년 3월 7일 진주문고에서 강연하는 문영배의 모습. 책 선물과 자살 10번 외치기는 방편.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판사 시절 일화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30대 방화미 수범에게 2007년 2월 선고. 공판에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인생 지침서로 선물하면서 자살을 10번 외치게 했던 일이다. 피고인은 영문도 모른 채 10번을 외쳤고 이를 다 듣고 난 문영배는 이렇게 말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 죽어야 할 이유를 살아야 할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하며 살아보시라. 이를 두고 문영배가 한번 튀어보려고 꾸며낸 일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간혹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하는 판단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중심에 놓으면서 생각하고 궁리한 끝에 찾아낸 방편이었다. 그날 우연히 그 법정에 기자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사로 나오지도 않았을 그런 이야기다. 책 선물보다 울림이 큰 그의 당부. 책 선물은 이 밖에도 많다. 자살하려다 실패하고 문영배에게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선물 받은 사람은 앞서 2006년 7월에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선물보다는 그가 그 자리에서 했던 이런 말들이 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연민과 배려와 존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살아오면서 성공 못한 일이 많겠지만 실패했다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이번에 미수에 그쳤으니 다행이지 자살이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설 수라도 있었겠느냐. 꼭 해야 할 49가지 가운데 피고인이 해본 것보다 하지 않은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죽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하지 않은 일을 실천하면서 살기 바란다. 문영배는 마시멜로 이야기도 선물한 적이 있다. 대리번 역정지역 논란으로도 화제였던 추억의 책 마시멜로 이야기. 2006년 8월 본드 흡입 재범으로 구속된 26살 청년이 대상이었다.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만 보고 판결해도 되지만
문영배 재판부는 청년의 인생을 통째 살펴보고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800만 원은 구속기간 160일을 일당 5만 원의 노역, 유치형으로 환산한 것이라 더 내야 하는 벌금은 없었다. 그는 창원보호관찰소를 통한 조사에서 청년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고 16살 때 어머니가 재혼했으나 여전히 가난해 함께 지낼 방이 모자랄 정도였고 어머니와 동생만 새아버지와 같이 지냈으며 청년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혼자 나와 살았는데 한 해 전에는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았다. 문영배 재판부는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판시했다.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검찰도 맞고 징역형을 선고한 1심도 옳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불행에 주목하고 나아질 앞날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부탁했다. 첫째는 포기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둘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이고 셋째 또한 포기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당시 이 판결에 대해 물었을 때 문영배는 이렇게 말했다. 징역이냐 아니냐보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고 법원이 병원 상담소 등을 활용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책을 선물하는 것도 별나게 보이는 모양인데 사실 선배 판사한테 배웠을 뿐이고 혼자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그의 이런 발언에는 솔직담백 겸손이 함께 깔려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3. 법원주의자. 고법에 가면 구부러지는 기준. 내가 아는 문영배는 법원주의자다. 법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는 법원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공평무사하게 판결해야 하고 여태 그렇지 못했으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문영배는 열성을 다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애썼고 그에 힘입어 창원지법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5년 배영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김종규 창녕군수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을 때 지역사회는 온통 환영 일색이었다. 약하고 없는 이에게 가혹한 반면 강하고 가진 이에게 관대했던 잣대가 이제야 비로소 가지런해졌다며 다들 통쾌해했다. 그러나 사건이 문영배를 떠나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졌다. 부산고법은 배영우와 김종규 둘 다를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 보석으로 풀어주었다. 배영우는 의장직 사퇴가 전제 조건이었고 김종규를 위해서는 한 달 가까이 구속돼 있었고 망신도 톡톡히 당했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었다. 선고 내용은 더 놀라웠다. 배영우에게는 고작 벌금 1,000만 원이 내려졌다. 징역형이 아니라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우스운 것은 부산고법 재판부의 감경 사유에 다시는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양아치 같은 뻔뻔함으로 이듬해 지방선거에 또 나섰다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떨어졌다. 김종규는 이보다 덜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만 비판은 거셌다. 일부 무죄를 내리면서 형량을 낮추었는데 이는 당시 이미 위증으로 유죄가 확정된 증인의 법정 증언, 번복을 기초로 한 잘못이 있었다. 또 재판부가 꼽은 감경 사유에는 앞서 경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전력이 있었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에서 한순간 높아졌던 법원 신뢰는 원래보다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당시 대법원이 각급 법원마다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를 두게 하면서 다른 강력범죄보다 판결이 관대한 경향을 경계하고 앞으로 부패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형량을 산정해 공직청렴과 사법부 신뢰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는데도 그랬다. 실제 판결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널뛰기를 하고 있었다. 양형 형벌의 정도를 헤아려 정함 기준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양형 실무가 있었지만 지나치게 허술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당시는 양형 기준을 만들면 양심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부 반발까지 있었다. 이 양형 실무의 치명적 결함은 위에서 내리꽂은 지침이라는 것이었다. 일선과 떨어진 탁상에서 현장과의 교감 없이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이 나오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여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정에서는 정실인정 또는 관행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새로운 김종대 창원지법 법원장. 이런 상황에서 2006년 창원지법에 김종대 법원장이 새로 오면서 신선한 바람이 불었다. 그는 당시 이렇게 말했다. 법원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친절도 좋지만 부패사범 엄정 처벌이 최고입니다. 당선을 위해 돈을 뿌린 배영우 창원시의장과 뇌물을 받은 김종규 창녕군수를 지난해 법정 구속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반겼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다. 법원은 사회경제정치적으로 크게 권한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관대하게 판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믿음과 감동을 주는 법원이 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형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김종대 창원지법 법원장 2006 문영배에 앞서 지역법관 출신으로는 처음 헌법재판관 20만 612년을 역임한 김종대 법원장은 이 밖에도 많은 작업을 벌여 법원을 국민 친화형으로 만들려고 애썼다. 사법서비스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알기 쉬운 판결문 작성 원칙을 만들고 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법원평가 설문조사도 실행했었다. 들쭉날쭉한 판결을 가지런하게 김종대가 언급한 양형 기준은 문영배 팀장 등 법관 6명으로 꾸려진 형사실무개선팀이 치열한 검토와 토론 끝에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삼았다. 초안은 곧바로 수정보완 첨삭을 위해 2차례 판사회의에 제출되어 찬반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쳤다. 창원지법은 모든 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확정된 양형 기준을 2월 28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양형의 원칙, 형량의 상한선과 하한선, 구체적인 표준, 양형 경감 가중 요인 등이 담겨 있었다. 강제력이 없어서 제대로 지켜질까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판결은 대체로 여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첫째, 법관들이 스스로 자기 판결에 적용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이고, 둘째,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문에 사유를 적도록 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양형 기준은 곳곳에서 나비 효과를 발휘했다. 여러 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자료를 받아갔고 전국 초임 판사 교육과 전국 재판장 연수에도 소개되었다. 또 전주지법 등은 창원보다 더 강력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영배가 팀장을 맡았던 이 작업은 사회고위층 범죄 처벌 수준을 전국 차원에서 상향 평준화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예전에는 판사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공직을 그러나 그는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자기 직분을 피하지 않았다. 배영우 창원시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할 때 이렇게 밝혔다. 의장 선거 승자가 지지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음에도 시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향후 다른 후보자도 당선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며 거리낌 없이 매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문영배는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전체 판결의 1%밖에 안 되는 사회고위층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판결이 법원 인상의 99% 불공정하다를 결정했다.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공무원 기업가 등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쳐가면서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 강강약약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문영배는 그야말로 진정한 법원주의자다. 문영배는 물론 어떤 법관도 반기지 않는다. 오히려 괴로워한다. 김종규 창녕군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할 때 문영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고 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아버지 같은 분인데 집어넣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어떻게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